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예전에 제가 판소리를 듣다가, 그리고 이제 저도 판소리 배우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다가, 어쩌면 이 판소리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어렵고 높은 수준의 노래 성악 예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고창에서 신재호 선생님이 그 판소리를 오대가로 정리하고 그의 제자였던 신재호라는 그 진채선이죠. 그 동정사를 만들었던 신재호 선생님의 그 여제자 진채선이 경복궁 낙성식에서 홍선대원군 앞에서 노래를 하면서 데뷔를 한 게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여성 판소리 주자가 등극한 것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에는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은 그런 사대부들이 좋아하던, 이제 그 당시엔 적벽가를 위주로 좋아했겠지만 뭐 그런 것들을 여성이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됐었는데, 마침내 여성 판소리 하는 사람이 탄생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이 박예리 씨는 지금 우리 시대, 이렇게 급속하게 변해가는 빠른 시대에 가장 한국적인 것을 지키고 있으면서, 또한 전통으로 가장 판소리의 가능성을 넓은 스펙트럼으로 펼쳐 보이시는 그러한 예술가시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의 주인공 박예리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여기 그 네모난 여기 공간 안에 숨고 싶을 정도로 네, 최초의 여류 명창으로 꼽히는 진채선 명창 다음으로 이 시대의 명창이라고 소개를 해주시니 나 이거 여기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문화예술 명예교사로 여러분들과 특별한 하루를 보내게 됐는데요. 이 특별한 하루 여러분들 많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 보내고 가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예리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옆모습을 뵈면서 너무 정돈되게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저도 이제 예술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술 감독으로 사회를 보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다른 예술가를 이렇게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되게 저한테도 낯설고 새로운 경험이긴 한데요. 박예리 선생님은 또 하나 되게 유명하신 게, 유명한 사회자시기도 하세요. 우리 음악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으시는 그런 사회자시기도 한데, 요즘 근황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내일은 또 영재 국악회라 그래가지고 아이들 꼬마 아이들 중에 우리 국악을 꿈꾸고 국악으로 또 아주 큰 꿈을 이루고자 하는 어린 친구들이 꾸미는 무대가 있는데요. 그 무대 사회를 보러 네, 준비하고 있고요. 어제는 안산에서 또 여러 안산 시민들과 함께하는 또 공연을 하고 왔고요. 안 그래도 오늘 내려오면서 차창 밖으로 기차를 타고 왔는데 이것도 팔짱가 보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소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그냥 나 혼자 노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일이, 왜 선생님께서는 혼자서 집중을 하시고 음악을 또 쓰시고 또 연주도 하시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시는 일을 하시느라고 네. 혼자서 집중하는 시간이 더 많으시죠? 그렇죠.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하죠. 네. 근데 저 역시 무대에 서기 위한 그 과정 중에는 소리 연습을 하고 또 더 그 안에 깊어지고자 제 안에 저와의 그런 싸움을 하는 그런 시간들도 많지만, 드러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여러분과 마주 얼굴을 맞대고 소리를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웃어주시거나 박수를 보내주시거나 환호를 해주시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오늘도 고생했어. 하지만 무언가 그래 잘했어. 소리를 잘했다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나 참 잘 열심히 살았어 하는 네. 그런 삶을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옆에서 이렇게 되게 제가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경이로워요. 그 예전에 우리 판소리 하시는 배우를 창우라고 불렀어요. 판소리를 하는 배우,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우리 박예리 선생님은 정말 남들이 보면은 모든 순탄한 과정을 다 거쳐서 모든 성공적인 과정을 다 쟁취하시고 마침내 성공하신 어떤 예술가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그 어떤 자리에서 옛날 얘기를 들어가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일 또 마침 어린이를 위해서 사회를 보신다는데,
유년 시절로 한번 기억을 돌아가서 왜 온- 판소리를 시작하게 됐는지를. 네. 아마 여기 어머니들도 계신 것 같고 이 우리네 삶 중에 아주 그냥 태어나서부터 지금껏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내온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특히 어머니들의 삶은 책 한 권이 아니라 한 시리즈로 12권을 써야 된다 그러잖아요. 저는 올해 42살인데요. 네. 9살 때 처음 소리를 배우게 됐어요. 그런데 뭐 집안이 아주 넉넉하고 유복해서 우리 딸한테 뭘 시켜볼까? 피아노를 가르쳐볼까? 뭐 운동을 가르쳐볼까? 이렇게 골라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집에서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단 공무원이셨어요. 선생님 고향이 전라남도 목포예요. 목포에. 목포 시청에 근무를 하셨는데 지금이야 공무원이 최고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번듯한 직장 같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7남매 중에 맞이셨고 동생들 아래로 6남매는 다 고등교육을 시키셨지만 정작 당신은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님께서 아무리 한자를 잘 하시고 또 학식이 있으시다 그래도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 하셨기 때문에 좋은 직급을 가지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포 시청에 퇴직을 하실 때까지 가장 저 끝에 있는 말단 공무원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은 한정되어 있고 그 월급으로 저희 5남매뿐만 아니라 아빠 아래 작은 아빠 또 작은 아빠 고모 이렇게 6 동생들을 건사하시려다 보니 어머니께서 저희 5남매를 사교육을 시키실 생각은 엄두도 낼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노래 부르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7살, 8살, 9살 어린 나이지만 집안 형편은 어린 아이들도 다 잘 아는 거거든요. 한 번도 엄마한테 엄마 나도 학원 가고 싶어, 나도 뭐 배우고 싶어라는 이야기 못 해봤어요. 그런데 곧잘 그 유달산 자락 아래에 있는 바위 위에 올라가서 막 그 대중가수의 가요를 따라 부르는 제 모습을 보고 아마 동네 분들이 아이고 저 집 딸은 소리 시키면 잘하겠네 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목포 시립국악원에 거기는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라서 2,000원이면 판소리를 배울 수가 있었어요. 당시 돈으로. 네. 하지만 우리 엄마한테는 그 2,000원도 결코 이 만만한 돈은 아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한 5만 원쯤 되겠네요. 근데 그렇죠. 네. 근데 그 2,000원을 어머니께서 그래 우리 딸이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한번 뭔가를 가르쳐 볼까 하고 들어선 그 시립국악원에서 정말 운명적으로 거기에 가야금도 있고 무용도 있고 시조도 있고 다 있었는데 판소리에 매료가 돼서 소리를 배우게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 제 소리를 듣더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갈까부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네, 여긴 광주가 맞군요. 근데 그렇잖아요. 이 갈까부다가 처음부터 네. 갈까부다 이렇게 되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네, 깜짝이야. 왜냐면 따라해봐라 그러면 대체로 그냥 갈까부다 이렇게 된대요. 네.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도 음악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요 슬픈 감정을 판소리로 표현할 때는 꺾는 음에 그 슬픈 감정이 다 배어 나온대요. 그쵸, 네. 근데 요 춘향이가 이몽룡을 따라 갈까부다 하고 불렀던 그 소리가 갈까부다 요 꺾는 음에 들어 있는데 이 9살짜리 어린애가 무슨 한이 있다고 그걸 한 번에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한 달 소리를 가르쳐 보시더니 에리 엄마, 저한테 처음에 그러셨구나. 에리야, 너는 2,000원짜리 수업은 한 5-6명이 다 같이 배우는 수업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에리야, 너는 소리를 타고났으니까 혼자서 하는 개인 수업을 받으면 훨씬 잘할 텐데 하셨어요. 엄마한테 가서 말 좀 해야 하시더라고요. 독대를 계속 가르치기를 원하셨구나. 예. 너무 재능이 있으니까. 네. 근데 엄마한테 그 얘기를 못 했어요. 음, 개인 수업을 받으면 돈이 3만 원인 거예요. 지금은 내가 2,000원에 수업을 받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버거우실 텐데 엄마한테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뭐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다 되어가도 우리 엄마가 선생님께 아무런 대답이 없잖아요. 선생님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에리 엄마, 에리가 무슨 말 안 합니까? 아, 개인 수업을 받으면 소리를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엄마가 고민을 하시다가 그럴게요 선생님. 그때부터 우리 엄마가 목포 시내를 버스를 안 타고 걸어 다니셨어요. 그렇게 개인 수업을 받게 되고 또 대학을 서울로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사람들은 다 에리는 정말 잘 될 거다,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 잘 될 거다 하는데 아빠가 어느 날 불러다 놓고선 막내야, 너 언니한테 들어보니까는 서울에 있는 학교 가고 싶다고 그랬다면서. 그런데 아빠가 너 1학년 되면 퇴직을 하게 생겼는데 여기 광주의 전남대학교도 얼마나 좋은 학교냐. 그렇죠. 전남대학교 국악과가 또 유명하거든요. 그럼요. 전남대학교로 가면은 외할머니 댁도 가깝고 우리 집도 가깝고 꼭 뭐더러 서울을 가야 그냥 가까운 데로 학교를 가면 안 쓰겠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빠한테 나 서울에 가고 싶어 라는 이야기도 못 하겠고 알았어 라는 얘기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그냥 가만히 코가 쏙 빠져갖고 있는데 저희 언니가 그 얘기를 방문 밖에서 듣고 저를 데리고 집에는 또 엄마 아빠 들으시면 속상할까봐 저를 데리고 집에서 한참 내려오는 어디 골목 언저리에서 저를 붙잡더니 언니 왜? 제 손을 잡고 나왔으니까요. 저를 갑자기 확 끌어안더니 3살 많은 제 바로 윗 언니가 우리 막내 불쌍해서 어떡해? 부잣집에 태어났지. 가고 싶은 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 언니가 왜 그러나.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언니도 서울의 학교로 가고 싶었더래요. 저희 언니가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했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더래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큰언니가 대학생이었고 3학년 때는 큰언니 대학생, 둘째 언니 대학생. 제가 중학교 때는 큰언니, 작은언니는 졸업했지만 오빠 대학생 뭐 이렇게 늘 줄줄이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마침내 가시긴 가셨네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갑자기 그 다음날 방에 탁 들어오시더니 막내야, 엄마가 어떻게건 보내줄게. 시험을 봐라. 그때 저 학교 갈 때부터 이 학교를 여러 군데를 지원해서 학교를 갈 수가 있었는데 학교마다 전형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 딱 하나, 그 학교만 지원을 했어요. 왜냐면 그 학교가 너무 가고 싶었던 거고 그 학교를 갈 수 있을 것 같았고. 근데 시험을 보러 갔더니 뭔 사람들이 그렇게 시험을 많이 보러 왔는지. 학생들이. 네. 고등학생들이. 네. 나 이거 떨어지면은 이제 어. 부모님한테 면목도 없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학교 정문 앞에서 이렇게 막 기다리고 계시던 우리 엄마를 보는 순간 와랑 눈물이 쏟아졌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그 학교에 입학을 했고 대회에 나가서 1등 하면은 장학금이 학교에서 나왔어요. 네. 그렇게 장학금 받고 막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네. 이제 이 말을 안 말리면은 저는 할 일이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거의 모노 드라마를 혼자서 다 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그랬더랬어요. 여기서 박수를 한번 쳐드려야 되나? 이거는 정말 이게 지금은 돌이켜서 사실은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다 아름다운 시절이었지만 그 고비고비마다는 되게 가슴 아팠던.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또 눈물이 핑 도시는 모습 옆에서 뵀는데 그 어렸을 때 스승님이 말했던 애원성, 그 갈까보다 아까 네. 하시면서 그 갈까보다 어쩜 어린 아이가 그 슬픔의 정서를 바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 그거에 아마 타고나신 어떤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애원 성음. 네. 그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아마 어쩌면 그것이 지금 박예리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소리의 지금 전달력에서 굉장히 그 흡입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소리를 하자마자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가슴에도 지금 고난의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소리 하나로 시간을 압축해서 이렇게 딱
누구한테나 다가올 수 있게 하는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애원성은 어떻게 터득을 그냥 천부적으로 하신 건가? 그게 왜 좋았어요? 글쎄요. 그런 소리가 슬픔의 소리가? 저를 엄마가 안 낳으려다 낳으신 자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제가 소리를 할 때마다 저희 엄마가 옆에서 눈물을 훔치시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면 엄마는 막 좋아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이렇게 훔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키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선생님. 네. 뭐 지금은 제 또래 중에서도 여자 편이죠. 키로는 굉장히 네. 큰 편인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키가 131cm 정도로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이 오남매 중에서도 안 나와도 좋겠다 이렇게 힘든 이 삶의 여정을 겪게 될 이 환경에서 애는 덜컥 들어섰고 그래도 이 아이가 안 나올 수 있으면 안 나와도 좋겠다 싶으셔서 밭에 가서 그렇게 일을 하시고 뭐 뛰어도 내리시고 일부러 몸을 학대하듯이. 네. 근데 그런 애들이 이렇게 용케 잘 살아남잖아요. 근데 그래서였는지 어머니께서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께서 얘가 애원성을 타고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내가 연습을 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정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살아남았어야만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어린 시절 한 번도 엄마 아빠한테 탓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나 이거 갖고 싶어라는 이야기를 안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말해도 사줄 수 없으니까. 근데 내가 말하면 어차피 못 살 거. 엄마 아빠 속만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것들은 이미 참아내고 어떤 것들은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생기는 어떤 감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격이 되게 밝으셨나 봐요. 네, 지금도 그러니까 소리할 때는 그런 애원성을 서스럼없이 내는데 네, 그 형제 관계 중에서도 굉장히 밝은 성격이신 낙관적이고 네. 낙천적이고 굉장히 이 세상 살아가기 편한 그 아무 고민 없어 보이는. 고민은 많은데 그것들을 다 꽁꽁 끌어안고 내 안에 사귀는 것보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나만 어렵겠어, 나만 힘들겠어, 나만 가난하겠어. 훌훌 털어낼 수 있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선생님들 소리를 들으면 그걸 흉내를 내보잖아요. 네. 내가 배우는 소리들뿐만 아니라 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쯤 어디선가 테이프 하나를 구했는데 그 테이프 안에 조상현 선생님, 성우양 선생님, 당대 명인들. 성창순 선생님, 한혜순 선생님 여러 명창 선생님들이 판소리 춘향가의 어떤 옥중가부터 어사출도하는 그 대목까지를 나누어서. 입체창으로 네. 그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다 그냥 연기들이며 소리들이 살아있는 그걸 들으면서 막 따라해봤어요. 네. 그런데 그 안에 애원성이 담긴 소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저한테는 소리를 듣는 것뿐인데 그림으로 펼쳐져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소리도 이렇게 그림처럼 누군가에게 펼쳐져 보일 수 있을까? 그러려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이 돼야 되고 그 사람의 감성을 이해해야 그것이 발현이 되잖아요. 네. 어렸을 땐 이런 세련된 이 지금 말하면서 내가 이런 생각은 못했을 텐데 그냥 나도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고스란히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판소리 하시는 박예리 선생님 소리를 들을 때 그런 소리를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판소리 하시는 분을 이따 여러분들 보시게 될 거예요. 정식으로 판소리를 하실 텐데 판소리 하시는 많은 분들은 정말 무대에서 하실 때 완벽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이 완벽하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특히 박예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게 구현돼 있겠어요. 근데 그 판소리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소리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진짜로 이렇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터득을. 근데 그게 보통 다른 일을 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요를 많이 부르거나 사회를 많이 보거나 또는 그러니까 판소리 원래 하던 사람이 이 정통의 줄기에서 벗어나는 일을 많이 하면 그 완벽성이 좀 희석되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게 된 유명한 분들도 많이 제가 알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관리하세요? 근데 박예리 선생님은 하실 때 보면은 정말 언제나 베스트를 다 한다는, 그리고 언제나 그 완성도가 딱 견고하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별도의 또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공연을 하러 갔는데 저를 국악 가수 박예리 씨가 오셨습니다라고 소개를 해주시는데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해왔던 일련의 작업들이 뭐 정말 드라마 주제곡을 부른다든지 어떤 가수 대중 가수의 음반에 피처링으로 참여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렇게 대중들과 가까이 호흡하기 위해 해왔던 일련의 작업들이 제 딴에는 왜 저 어렸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소리할 생각을 다 했어? 네. 그 말은 판소리는 좀 나이가 좀 지긋해져야 음. 하기 좋고 듣기 좋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매니아층으로 좀 따로 분류되어 있고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좋아하는 음악 아닌가라고 저한테 네. 다가왔어요. 이렇게 좋은 내가 어렸을 때 배운 판소리는 9살, 10살, 11살 해마다 너무너무 좋다. 할수록 좋다. 이거였는데 왜 사람들은 이거 좋은 거를 모르는 걸까? 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하고 했던 작업들이었는데 결국은 그 작업들은 판소리로 사람들을 끌어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것들이 박예리는 저만큼으로 밀어내고 있었던 게 아닌가. 덜컥 내려. 내가 했던 작업들 안에서 나는 결국 저 바깥으로 밀려나 있고 박예리는 국악 가수가 돼 있고 사회자 박예리가 돼 있으면 판소리하는 박예리고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진채선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명창이고 싶은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명창이 아닌 가수가 되어 있으면 어떡하나. 가수도 괜찮긴 한데 가수도 훌륭한 직업이지만 네. 제가 꾸었던 꿈이랑은 거리가 있잖아요. 네.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좋아야 하는 거니까요. 네. 지금도 어제도 사실은 판소리가 아닌 이 대중가요를 무대에서 부르고 왔어요. 네. 그걸 듣고 싶어 하시니까요. 네. 하지만 그 안에서 제가 넣을 수 있는 소리적인 부분은 꼭 여기다가 다 구석구석에 그 노래 안에서도.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소리를 좀 노출을 해서 판소리에 매료되게 할 수 있을까 네. 하는 게 제 어떤 그 작은 그 네. 시도였는데 그러다가 내가 박예리가 일반 대중분들 시각도 그렇지만 특히 저랑 같이 동문수학하고 늘 같이 소리 공부를 하며 지내왔던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에리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지 에리는 이제 그냥 대중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 에리가 이제 소리는 안 하잖아 라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겠다 싶어졌어요.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있으세요?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에리가 예전에는 소리를 무섭게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에리는 방송인으로 갔잖아. 뭐 그런 식으로 강호동 씨가 이제 씨름 안 하고 방송인으로 활동을 하는 것처럼 내가 돼버리면 안 되는데 방송인으로서 내가 만족을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행복한 삶이겠지만 저는 방송인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게 아니라 소리꾼의 저 끝까지 가고 싶었거든요. 지난번에 명예교사 그 특별한 하루를 허윤정 선생님, 검은고의 명인 허윤정 선생님하고 했어요. 네. 근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지만 자기 자신은 언제나 돌아갈 거대한 산, 전통이라는 네. 것이 자기는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그걸로 돌아갈 거고 자기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네. 자신의 본령은 이 전통에 뿌리박고 있고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그쪽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똑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네. 그거는 정말 어려운 고민할 질문이가- 필요가 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판소리로. 그럼요. 내 첫 꿈이 그랬고 33년째 그 길을 걷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그 안에서 많은 분들께 또 다른 방식으로 판소리와 닮아 있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 많은 분들을 보듬어드리고 감동을 드리고 또 토닥토닥여주고 그러고자 하는 제 마음이 담겨 있는 작업들인 거지. 네. 그리고 그런 작업들도 제가 행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인정받고 싶고 끝까지 정말 요 삶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도 사람들에게 뿐만 판소리. 아니라 저 본인 스스로도 가장 잘하고 싶은 건 판소리고 인정받고 싶은 것도 판소리고 지금 현 세대가 아닌 뭐 100년, 200년 뒤에 요즘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자료로 남게 되잖아요. 네. 근데 한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제 남편과 함께 잠자리에 누웠다가 남편이 재미난 영상을 하나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한 1930년대쯤 미국의 어떤 그 무용수의 영상이었어요. 네. 탭댄스를 너무나 네. 잘 추는 무용수의 영상이었는데 그 분의 다른 영상을 봤더니 노래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분의 또 다른 영상을 또 봤더니 연기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이 굉장히 한 사람의 예술가가 여러 가지 형태의 예술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여드릴 수 있고 그것으로 사랑받을 수 있을 텐데 저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 싶고 하지만 이 사람이 가장 잘했던 것 그리고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건 판소리를 하는 네. 명창 박예리지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요. 네, 이거 기록되고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짓궂게 그런 질문을 중간에 드린 것 같아서 되게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네. 이렇게 그러니까 천부적이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판소리하는 사람은 늘 봐도 너무 경이로운 게 너무 완벽한 것 같다고. 왜냐면은 판소리를 막 이 사람이 장단을 삐고 막 목이 쉬고 이렇게 해서 틀리지 않는 이상은 언제나 잘 맞추면 그건 정말 완벽하게 저한테 느껴져요.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근데 박일 선생님은 천부적인 거네요. 예를 들면은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서 들었고 9살 때부터 시작하면서 계속 했잖아요. 판소리만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셨으니까 네. 거의 그냥 판소리에 관한 모든 환경이 그냥 저절로. 예. 그렇진 않죠. 그래요?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의 목소리로 하는 일이잖아요. 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21살 때였는데 그 전에 어렸을 때는 소리를 하다 보면 목이 쉬었다 풀렸다 쉬었다 풀렸다를 반복하면서 소리를 뭐 한 달 동안 산공부를 들어가서 소리를 하다 보면 목이 좀 잠기기도 하고 조금 쉬어주면 풀리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학습을 해 나가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소리 연습을 하다가 목이 잠겼어요. 뭐 또 언제 풀리겠지. 사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잠겼다 풀렸다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목이 잠기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어렸을 때 정말 이 발칙한 당돌한 생각으로 내가 벌써 득음을 한 건가? 라는 그럼 지금 목소리하고 그 어렸을 때라고 말씀하신 건 완전히 다른 목소리. 굉장히 다르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목이 안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할 때 이 기본으로 왜 우리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때 기본 키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본 음역대 자체가 제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본청이 솔, 네. G로 이제 소리를 해서 가장 높은 솔까지 그 네. 높은 라까지 소리가 내가 내고 싶은 소리가 다 나오는 몇 거예요. 옥타브를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네. 거네. 네. 그래서 그냥 내가 내고 싶은 목소리는 다 나올 수 있게 된. 나 소리를 잘하진 않는데 목소리 자체가 내가 음을 얻은 건가? 나는 왜 목이 안 쉬지? 네. 그랬었는데 그 생각 자체가 제가 굉장히 건방진 생각이었던가 봐요. 대학교 3학년 때 목이 잠기더니 어머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반년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잠겨 있은 그 지금 두 달이 지나도 반년이 지나도 말씀하셨는데 소리 안 하셨어요? 했죠.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 고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음역대 자체도 확 낮아졌고요. 옛날 우리 텔레비전에 고음 불가 뭐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 음역대 이상의 음 높이가 전혀 나오질 않고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거칠어졌어요. 여러분들 흔히 떠올릴 수 있는 목소리로 방송인 박경림 씨 목소리 들어보면 굉장히 좀 허스키하면서 허스키하고 거칠은. 거칠죠. 근데 박경림 씨 한 10배 정도 거칠었어요. 네. 아 하고 소리를 내면 하 하고 하나의 목소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12가지로 갈라져서 나오고 높은 음도 나오지를 않고 주변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옛날 명창들이 소리 수련을 너무 음. 내 한계를 넘어서는 연습을 하다가 목이 넘어갔다, 목이 주저앉았다라는 표현을 그건 거의 끝이란 얘기나 그렇죠. 마찬가지인.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소리 인생이 끝난 거죠. 어. 에리가 목이 넘어갔더라. 그런 말. 이제 에리는 소리 못할 걸이라는 이야기가 저한테 들려올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야. 네 그때는 커다란 나무를 보면 굉장히 무서운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에 네. 목을 네 아, 거기에 정말요. 아, 소리를 내가 못할 거면 모터로 사느냐. 사는 네. 목적이 없어졌다. 사실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거라고는 정말 잘 나오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이 목소리 하나밖에 없는데 이 목소리가 나오질 않으니 그리고 소리는 왜 높이 이렇게 뭔가를 탁 시원하게 질러줬을 때 사람들의 가슴을 뻥 뚫리게 해주는 네. 그런 또 매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전혀 갖추질 못하게 되는 거구나 싶으니까 이제 내가 소리를 못하게 되면 이제 난 어떡하지? 근데 이제 그때는 대학 시절이었으니까 주변에 뭐 장구를 치는 친구도 있었고 가야금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 쟤는 얼마나 좋을까? 가야금 줄이 끊어지면 이으면 되잖아. 장구의 가죽이 찢어지면 새로 갈면 될 텐데 나는 내 목소리를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어떡하지? 정말 많이 우셨겠네 매일. 그렇죠. 근데 그게 반년이 지나도라고까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시간이 2년이 넘게 지속이 됐어요. 대학교 3학년 초기에 시작된 소리가 대학교 4학년 졸업 연주를 앞둘 때까지 나아지지를 않았는데 그때 연습을 안 했냐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바보같이 연습을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들한테 내 소리를 들려주는 건 너무나 끔찍히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할 때였는데 기숙사 문을 오전 6시에 개방을 해주거든요. 그럼 오전 6시에 아무도 오지 않는 음대 연습실에 가서 혼자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 9시쯤 되려 그러면 발자국 소리가 이제 애들 수업 시작하기 전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도망치듯이 나와서 이제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발길이 끊어질 저녁 9시쯤 되면 또 연습을 하러 가고 사람들에게 내 소리는 들려주기가 싫지만 연습은 해야 되겠고 그 거친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속상해서 울면서도 연습은 했어요. 죽지 않고 살았던 건 어떤 생각이었냐면 좋은 목소리가 안 나오면 연습을 많이 해서 구성진 소리를 하는 사람이 되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좀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어려운 한자들이 이 담겨 있는 이 판소리 사설을 공부를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이 사설을 이해시키면서 어떤 학식 있는 좀 박학다식한 소리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어찌됐건 소리는 하고 싶고 고음 대신 또 다른 면모를 갖추면 그래도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지금 돌아가신 박송희 선생님께서 저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쭉 학교에 수업을 나오시면서 제 시험 볼 때마다 제 목소리를 듣고 심사를 하셨던 선생님이신데 아가 너 목소리가 많이 상했구나. 이제 너 끝이다 이게 아니라 옛날에 목소리가 참 좋았는데 그런데 다 그런 것이다. 소리꾼들은 그렇게 목소리가 바뀌는 주기가 한 번씩 찾아오니라. 그럴 때는 한 달이고 2달이고 쉬어도 괜찮아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소리는 쉬면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 아 그래 사람이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도 그거 약 안 발라도 가만히 놔두면은 자기 혼자 아물잖아요. 목소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졸업 연주를 마치고 한 달을 아무 말도 안 하고 소리도 안 하고 정말 가만히 쉬었어요. 한 달 뒤에 국립창극단 오디션이 있다는데 오디션을 한 달 앞뒀으면은 정말 죽어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오디션을 한 달 앞두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으로 말을 안 하고 한 달을 참았어요. 그랬더니 어머 목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처럼 막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아니지만
그 꽉 잠겨 있었던 목이 풀려 있더라고요. 어. 그 뭐 옛날에 어떤 책에 보면 멈추면 보인다라는 네. 글이 있잖아요. 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한 달을 보내면서 마냥 그 안에 파고든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멈춰서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도 필요한 거였구나. 네. 그때부터 또 다른 배움을 얻기 시작한 게 그 사람이 키가 자라고 나이를 먹으면서 얼굴에 어떤 세월의 흔적이 자리에 앉는 것처럼 사람의 목소리도 나이에 맞게 변해가는 게 당연한 거였고 또 소리꾼에게는 더더욱 당연했던 게 그냥 맑고 고운 목소리로 낼 수 있는 표현과 조금 다소 거칠어지면서 세월이 쌓이면서 낼 수 있는 표현이 달라지는 것이었는데 어쩌면 소리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있는 시간 안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었죠. 제가 이게 옆에서 넋을 놓고 얘기를 듣다가 진짜 이거 무슨 영화를 보는 듯한 여기서 다시 한번 박수를 안 쳐드리면 안 되겠는데요. 그 고난 극복의 드라마를 한 명창의 고난 극복의 가장 중요한 시기였네요. 어떻게 보면 네, 가장 어려운 시기였고 절망의 시기였을 그렇죠. 수 있는. 그런데 그 절망의 시간이 절망에 처해 있는 순간에는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절망을 벗어나고 나면 아 그때 그랬지. 그런데 또 재미난 거는 절망을 벗어났다고 해서 다시는 절망이 안 찾아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죠. 소리꾼에게는 늘 내 무대마다 아 정말 전쟁과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굉장히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저는 늘 전쟁을 치르듯 살고 있거든요. 네. 어느 전쟁에는 아 이 고지를 지켜냈어 다행이야 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아 망했어 오늘 정말 완전 패했어 하는 네. 날도 있잖아요. 있죠. 하지만 또 마냥 절망할 수는 없는 게 이 전쟁이 오늘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평생 끝나지 않을 전쟁을 앞두고 있다는 걸 네. 알고 있거든요. 다음 전쟁에서 지키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진짜 삼죠. 막 이렇게 너무 건강한 기운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막 옆으로 막 이렇게 와요. 훅훅훅훅. 와 여기서 그 선생님의 지금 가장 깊은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바겔이라는 한 예술가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런 환경으로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소리를 가장 완성해야 되는 시기에 일단 절망적인 그 소리를 변성이 되면서 네, 예. 이제 지금은 다시 소리를 얻어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즘으로부터 다시 출발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뭘 봐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최근에 이제 선생님이 이따가 완전 전통 판소리를 해주시겠지만 이제 멀리 스펙트럼을 넓힌 것.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할까요? 불후의 명곡부터 할까요? 네, 불후의 명곡이라는 그런 가장 대중적인 그리고 대중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열창을 하는 프로에 또 나오셔서 전 국민적인 그런 인지도를 네. 갖게 됐어요. 남편 덕분인 것 같아요. 근데 남편도 사실은 판소리만큼이나 소외되어 있는 장르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힙합이라는 장르도 우리 남편은 늘 편견 속에서 살아왔대요. 춤을 너무나 좋아해서 춤을 추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 노는 애들로 분류를 하고 루저 막 네, 아유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을 하시겠니? 이런. 뭐 이랬대는데 제 남편은 후배들 그리고 지금 젊은 중고생들이 그래도 팝핀 연주는 다 저렇게 춤으로 멋진 삶을 살고 있잖아 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춤을 추는 애들이 노는 애들이 아니라는 그 네. 편견을 바꾸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그 아무튼 힙합도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장르고 국악도 어찌 보면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장르인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이걸로 우리가 세상을 놀래게 하자 했던 게 아니었어요. 네 아니었구나. 그렇게 그게 하자는 아니라 그저 남편도 저도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오던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그랬더니 네. 사람들이 결혼을 할 거면 좋은 데서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좋은 비싼 반지를 선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대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결혼인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결혼인지 우리가 서로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남들이 뭐라 그러건 신경 쓰지 마라.
나는 다이아 반지도 필요 없고 우리들이 서로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는 가장 우리의 정표면 충분하다. 결혼식도 가장 우리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립극장 다로름 극장에 대관 신청서를 내고 결혼 공연으로 예, 청첩장 대신에 포스터를 찍었어요. 그래서 그와 그녀의 이야기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결혼식을 공연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그걸 보시고 네. 많은 분들이 그 결혼식에서 봤던 그 무대를 또다시 보고 싶다. 네. 왜냐하면 저희 결혼식에 오신 분들이 다 주변 분들이 공연 기획하시는 분들이고 예, 예술가들. 공연 만드시는 분들이고 저희는 결혼식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쇼케이스에 왔다 갔다고 생각을 네. 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무대에 서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방송국에도 네. 전달이 되고 와. 근데 저는 참 눈물도 못 참고 웃음도 잘 못 참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울컥울컥 하거든요. 네. 제가 네. 가수가 아닌 이상 어떻게 가수만큼 노래를 잘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소리꾼이니까 더 소리를 하는 잘하시는데? 사람이니까 더 잘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리적인 부분을 좀 더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편은 또 이 안에서 어떤 본인이 하는 일을 또 잘 보여드릴 수 있을까? 저렇게 저런 무대를 한번 꾸미기 위해서는 정말 3일 4일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저런 음악을 누군가가 딱 만들어서 자 이렇게 불러주세요 이렇게 안무해 주세요 하지 않거든요. 편곡을 다 일일이 하고. 네, 물론 편곡을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계시지만 저기에 넣고 싶은 이야기, 모든 스토리텔링, 아이디어. 그렇죠. 그리고 어떤 작사, 글 이런 것까지 두 분이 다. 네, 편곡하시는 선생님이랑 세 사람이 같이 밤잠을 못 자고 며칠 동안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안무를 또 네. 지금은 오늘은 이 보신 영상은 현주 씨가 혼자서 춤을 췄지만 뭐 10명 넘게 함께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음악 작업을 만들어 놓고 나면 노래 연습만 하면 되는데 남편은 방송하는 날까지 이제 잠을 못 자고 안무 안무를. 연습을 하는 거죠. 네. 그 허빈 현준 씨는 어떤 남편이신지 네, 이게 만남부터 물어보면 좀 촌스러울 것 같고 그러니까 판소리를 하는 박예리 씨에게 네. 그 화필 현준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지지자? 용기를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용기. 네, 서로가 각자 어떤 분들은 너무나 다른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로 통하는 거잖아요. 춤을 추는 사람이고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 서로가 현준 씨는 본인이 노래를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노래보단 춤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네. 근데 내 아내는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제가 아무리 춤을 아까 보셨지만 열심히 춤을 춰도 네 남편 발치에도 못 미치잖아요. 네. 내 남편은 춤을 정말 잘 춰. 라는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네. 자리하고 있는데 이때 남편이 어떤 용기를 주느냐. 저는 가끔 그래도 내가 소리를 하는 사람이 국악하는 사람이 이 특히 불특정 다수가 보는 대중 매체에 나가서 이걸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 어떤 소리꾼으로서의 좀 격이 떨어진다거나 네. 사람들이 우려를 한다거나 이러면 어떡하지? 라고 주저할 때 예술가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네. 예술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용기 아니겠느냐. 우리 당신이 예술가니까 괜찮아. 네. 언제든지 우리가 이만큼 쌓아놓았으니까 이걸 지켜야지 하면 그게 무슨 예술가야. 이만큼 쌓아서 어떤 완성도 높은 공연물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자. 하지만 과감히 무너뜨리고 다시 처음부터 이번에는 다르게 한번 쌓아볼까? 할 수 있는 게 예술가 아닐까? 네.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가끔 해줘요. 그러면 내가 나 스스로가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나를 가두려고 그리고 그 안에 안주하려고 네. 하는 모습이 있었구나. 그래, 무서워할 게 뭐 있어? 주저할 게 뭐 있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옆으로도 넓어지고 또 그 안에서 내가 너무나 옅어지지 않게 아래로 깊어지는 노력을 더하면 되겠지. 네. 라고 저를 끊임없이 자극해주는 네. 그런 남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들이 못 가봤던 사실은 용기가 필요하죠. 박예리 씨 정통에서 뿌리박고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그 외의 길을 이렇게 다른 트랙으로 옮겨갈 때 굉장히 두려움이 있거든요. 용기가 필요한데 그게 남편 덕분에 네. 같은 예술 정신을 가지고 결혼할 때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평생 당신을 재밌게 해주겠다고 와우. 했었는데 그게 저를 웃겨주겠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것이 유효하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더 재밌는 삶 살다 보면 늘 웃고 살 만한 일이 있진 않지만 내가 내 안에서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고 그걸 성취했을 때 느끼는 재미가 있잖아요. 두 분이 늘 특히 현준 씨는 늘 더 재밌게 살기 위해서 삶을 기획하시는 분이구나. 네. 그런 제 남편이 굉장히 바지런해요. 생전 누워 있는 법이 없거든요. 저는 집에 가면 막 누워 있고 싶어요. 아까 보셨죠? 이렇게 누웠다 금방 일어나시는 거. 그래서 저런 안무가 나오나 봐요. 저는 집에 가면 아 피곤해 이러면서 막 누워 있고 싶어 하는 스타일인데 제 남편은 아, 불굴의 의지를 가지셨고. 예, 뭐 며칠 좀 쉴 수 있는 특히 연휴 같은 때 아무데도 가지 않아도 될 때 저는 우리에게 이런 날이 그래서 막 누워 있으려 그러는데 저한테 막 나와 보래요. 네. 어느 날 왜 나가 보면 마당에다가 어디서 구했는지 장판 같은 걸 다 깔아놓고 우리가 여기서 춤 배틀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 뭐 비교가 돼야 배틀을 하지.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몇 동작으로 자기를 이겨보라는 거예요. 그 정말 그 연휴에 언제 끊임없는 아침? 아이디어가. 아침 9시였는데 연휴에 그 조용한 다들 떠나고 없는 그 우리 집 마당에서 둘이 장판 위에서 배틀을 하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또 남기더라고요. 무언가를 생각하면 그거를 바로 실현시키는 추진력이 있는 네. 남편 덕분에 눕진 못하지만 재밌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대중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재능이 좀 있으면 텔레비에 나와서 텔레비에 나왔기 때문에 우연히 운을 잘 타서 유명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대중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요 각고의 수년 수십 년을 고생한 끝에 마침내 성공한 사례가 많고요 이름 없이 사라지는 별들도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네. 현준 씨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1등이 오늘의 1등이 아니다. 어제 내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받는 훌륭한 세계적인 대회에서 1등을 해서 챔피언이라는 칭호를 얻었다고 해도 오늘 다시 또 누군가와 겨루게 된다면 그건 모르는 일인 거다. 하지만 선배로서 또 먼저 그 길을 걸었던 사람으로서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네. 지금 열심히 해오고 있는 후배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우리라고. 지금 요즘에 우리 네. 박예리 선생님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상상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옆에 네. 그러한 삶의 동반자가 엄청난 기획자이자 추진력을 가진 남편분이 계시다는 게 그분 덕분에 네. 결코 멈추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까 전쟁을 하듯이 공연 무대에 선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목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정말 노래를 잘하고 싶었는데 노래를 한 곡 부를 때마다 목이 점점 잠기는 거예요. 네. 마지막 곡은 정말 그 노래를 들은 분들의 기억을 지우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속상할 정도로 공연을 잘 하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속상한 마음에 위로받고 싶어서 나 오늘 공연 정말 본 사람들이 실망했을 거야. 나 오늘 그래서 너무 슬퍼. 그랬더니 괜찮아. 해야 되잖아요. 연습 부족이야. 바로 따끔하게 그러니까 연습 부족이라는 것, 자기 관리 부족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섭네요. 네. 무서운 비평가기도 하네요. 예.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냥 당신을 너무 쉽게 용서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어제도 뭐가 일이 있었고 그제도 일이 있었어서 내가 그래 당신이 그랬어서 힘들었을 거야라고 얘기해주지 않고 그러게 그 공연을 잘하고 싶었으면 그 전 일을 안 했어야 되는 거야. 그 전에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그것도 당신의 일이지만 그럴 거였으면 당신은 선택을 했어야 됐어. 그러면 그런 조언을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진 않지만 네, 나는 적어도 그렇게 한다는 전제가 원래 있잖아요. 살짝 그렇죠. 그러신 분이시구나. 굉장히 완벽한 무대를 꾸미려고 늘 노력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남편이 얘기를 하면
그렇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 있죠. 그렇네라고 이제 한없이 작아지죠. 근데 그게 그냥 저를 뭐 꾸짖고 뭐 탓하기 위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네. 자꾸 이렇게 너무 멋있는 분이라서 제가 짓궂은 생각이 들었는데 언제 싸우세요? 싸우는 어떤 일로 싸워 보셨어요? 싸우지는 않는데요. 목소리가 커질 때는 단 하나인 것 같아요. 저를 그렇게 이렇게 자려고 누워 있으면 저를 그렇게 막 꼬집고 간지럽혀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굉장히 무대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는 사람이 그 장난이 좀 있어요. 그러면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네, 간지럽혀서. 여기까지 하고요. 자, 아 이거 자료로 오케이. 남는데 네, 좋아요. 부끄럽네요. 더 하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박일희 선생님은 현재 판소리가 사실은 새로운 시도를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우리 음악을 전공해서 이렇게 판소리 제가 늘 고민이 이런 거였거든요. 왜 판소리가 가장 한국말을 음악적으로 완벽하게 구사한 그런 형태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를 음악적으로 던질 때 그거를 음악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네. 실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판소리이기도 하고 그것은 현재적으로도 유효해요. 근데 대학생 때만 해도 그렇게 새로운 시도가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박일희 선생님이 창극단 들어가시고 그 이후에 이렇게 대중적으로 막 스펙트럼을 넓히면서 이제 판소리가 드디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요즘에 네. 이제 그 예를 들면은 뭐 이자람 씨나 네, 또 뭐 요즘에 여러 젊은이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시도를 보면서는 그런 어떤 완전히 새로운 판소리에 대한 가사에 대한 또는 서양 극본을 가지고 판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네. 다양한 시도가 있잖아요. 박일희 씨도 그런 걸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플랜이나 네. 그 생각. 어렸을 때는 소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훌륭한 명창으로 성장하고 싶다라는 꿈을 꿨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판소리를 듣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사가 안 들린다. 예, 가사가 들리지만 어. 너무나 함축되어 있는 아, 맞아요. 비유로 갖다 쓴 어떤 옛 고어들, 한시들. 네. 그래서 이 사설을 깊이 파고들어서 이해하는 재미를 느끼기 전에 판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너무나 어렵다라는 네, 이야기를 네. 많이 들었어요. 그때 함께 공부를 하던 몇 명의 소리꾼들이 그러면 이렇게 보자. 우리 아이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창작 판소리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라는 시도를 하면서 창작 판소리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자람 씨도 타루라는 단체를 만들기 네. 시작했고 저와 또 영화 귀향의 감독을 맡으신 조정래 감독님 그리고 바닥소리의 대표를 맡고 계신 최용석 대표님 이렇게 몇몇 그 여러 사람들이 저희는 바닥소리라는 팀을 만들었어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연장에 와서 공연을 볼 수 있는 분들을 위한 공연뿐 아니라 그 창시자였구나. 네. 공연장에 찾아올 수 없는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정말 누구나를 섬기는 저 바닥에서 소리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바닥소리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창작 판소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저희가 만들었던 소리가 토끼와 거북이였어요. 네. 어린이들도 어른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수군가에 토끼와 나오는. 거북이 아니요.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달리기 하는 경주하는. 이야기를 판소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는 거다. 토끼가 달려간다. 토끼가 달려간다. 산 넘고 겨울 건너 구름다리 건너간다. 달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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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다 보면 아이스크림은 내 거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 소리인데 이런 소리를 가지고 길거리로 나갔어요. 네. 인사동 길거리에서 소리판을 버리면 길을 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앉아서 들리니까 내가 아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그런 소리도 들려주고 전통 판소리도 들려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내 귀에 들리는 소리,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에 매료되면 소리가 이렇게 좋은 거였어. 그러면
진짜 소리는 뭐가 있어? 라고 다리 아. 하나하나 건너서 전통 판소리로 오게끔. 아, 이게 항상 전략이 그런 게 있어요. 네. 결국엔 끌어들여서 네. 진짜를 네. 보여주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은 지금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은 네. 네. 마음도 있었죠. 그 시초를 열으셨구나. 박예리 씨가 함께 했고 네, 여러 그 사람들하고. 함께한 그쵸. 처음 창단 멤버인 거죠. 아유, 네. 저도 몰랐어요. 오늘 너무 경이로운 새로운 그 소식을 많이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박예리 씨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우리나라 판소리계에서. 왜냐하면은 방송 연예 쪽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은 유일하시잖아요. 저기 남상일 씨하고. 네. 그렇죠. 그래도 요즘에는 남상일 씨 그리고 또 민요 쪽으로 가면 판소리 쪽에서 보면은 요즘은 김준수 씨, 또 네. 고영렬 씨, 또 유태평양 씨 네. 이렇게 한 분, 두 분 점점 네. 이제 확장되어 가고 있어서 너무나 네.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람이 좋아지면 그 사람이 하는 무대를 보고 싶어지게 되고 그 사람의 무대를 보다 보면 그 사람의 그 장르에 또 매료가 되게 되고 네. 이게 점점점 확장되어 갈 테니까요. 예. 그러면은 그 앞으로도 약간 그런 이제 이렇게 방송 쪽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하는 어떤 선구자전 역할을 하셨는데 약간 공연 예술계로 와서 밀도 높은 어떤 강도 높은 새 판소리 작업 같은 것도 생각이 있으세요? 그럼요. 어. 그래서 지난 4월에는 우선은 박예리가 국악 가수가 아니다라는 거를 저한테도 제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저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난 4월에 완창 판소리 춘향가를 국립극장 무대에서 올렸는데 춘향가를 한 대목도 빼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렀더니 쉬는 시간 10분 10분 해서 쉬는 시간 20분 포함해서 6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오후 3시에 시작했는데 9시 반에 공연이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관객분들도 영화 2시간짜리 영화 보는 것보다 더 짧게 느껴졌다고. 야. 네. 정말요. 아니 그런 걸 준비하려면 마음가짐이 네. 완창 판소리를 내가 이제 할 거야. 이런 상태는 판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네. 박예리 씨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준비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와. 근데 이 완창이라는 게 우리 노래를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6시간 말하는 것도 힘든데 6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는 그 시간을 서 있기만도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서 완창을 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저한테 중간에 그만두고 싶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내려와. 완창을 하다가 네.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춘향가가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대체로 미리 소리를 편집을 해서 아, 6시간이 넘는 소리지만 주요 대목들을 앞뒤로 굳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그 전달을 해드리는데 무리가 없는 그런 대목들을 삭제를 하고 네. 조금 짧게 구성을 해서 무대에 서는 경우들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라. 어. 굳이 꼭 완창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하필 생애 처음으로 하는 완창판 소리를 춘향가로 택했느냐. 춘향가가 전해오는 수궁가, 심청가, 적벽가, 흥보가 이 다른 네 바탕의 소리보다 훨씬 길거든요. 네. 그리고 내용 자체도 굉장히 어떤 굴곡이 많기도 네. 하고요. 드라마틱하고 음악적으로도 다양한. 네. 그러니까 보다 더한 힘이 들겠죠. 네. 그래서 이왕 할 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좀 더 강도 높은 소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이 소리를 다 배운 건 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고등학교 이후로는 여름에 산공부를 가면 오늘은 춘향가 해야지 그러면 아침 일찍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소리를 하다가 한 두어 시간 소리하고 밥 먹고 또 두어 시간 소리하고 또 점심 먹고 뭐 두어 시간 하고 저녁 먹고 하다 보면 하루에 완창을 해요. 오. 근데 이게 연습으로 하는 완창과 무대에서 관객분들에게 보다 더 완성도 높은 소리를 들려드려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다른 부분인 거죠. 그리고 사람이 갑자기 머리가 새하얘질 수 있잖아요. 네. 잘 부르던 노랫말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이 집중적인 연습을 하는 그런 과정은 필요한 거지만 글쎄요. 저는 그날 완창 무대를 하면서
그렇게 힘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엄청 예민하게 관리가 예를 들어 한 달 전부터 이 네, 모기 상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건강 상태도 그렇고 그렇죠. 에너지 관리나 뭐 잘 먹었고요. 잘 매일 먹어야 되죠. 매일매일 어머니께서 저희 시어머니께서 아휴 친정 엄마가 살아계셨더라면 너를 이보다 더 잘 챙겨줬을 텐데 아, 하시면서 저를 굉장히 측은지심을 가지고 저를 가엾게 생각을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서 매일매일 육회를 무쳐주시고 산낙지도 사다 주시고 네. 지금 좋아하시는 음식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렸을 때 저희 엄마 어렸을 때 목포에 제가 살았을 때 저희 엄마가 저한테 늘 너는 몸이 아낀 게 잘 먹어야 된다이 하시면서 저희 왜 대체로 오남매를 둔 7 식구가 사는 집이면 가장 대장은 아빠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은 대체로 장남이나 네. 큰딸 저희 큰언니 저기 와 계시는데 큰딸이나 장남이 대접받지 않고 요리 특히 저 생각나는 게 저희 형부가 와 계시는데 큰 형부가 집에 오잖아요. 저희 집에 그러면은 장모님 사랑이잖아요. 네. 이 사위 사랑은 장모 사랑. 그 아유 우리 사위가 왔으니까 그래서 육회하고 연포탕하고 막 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김서방 이거 좀 먹어 들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막내야 이거 좀 먹어 이거 좀 먹어야 이거 점점 형식을 대충 말하고 형식적으로 점점 요리들이 제 앞으로 오는 네,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만큼 소리하는 사람 이 몸을 막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래를 해야 되는 사람의 몸을 챙겨주셨던 엄마 네. 이야기를 제가 어머니께 한 번씩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어머니. 막 이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흘려듣지 않으시고, 야 앞에 식육점에 좋은 고기가 나왔다더라. 그러면서 육회를 무쳐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공연 일정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네. 완창을 앞두고는 한 보름 동안은 공연 문의가 들어와도 죄송해요. 제가 정말 중요한 공연을 앞두고 있어서 공연을 못할 것 같아요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정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잘할 수 있을 것 네네. 같았어요. 그래서 보름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목소리를 다스리면서 잘 먹고 계속 소리 사설을 네. 다시 자다 일어나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설들이지만 다시 한번 뜻도 한번 다시 새겨보고 네. 내가 알고 부르는 소리는 달리 들리겠지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날 완창이 끝나고 나서는 내일 하라 그래도 또 할 수 있겠다. 3시부터 밥도 안 먹고 하는 거잖아요. 네, 식사도 안 하고 그냥 6시간 동안 쭉 소리를 냈는데도 괜찮은 것 같아. 네, 이런 상태는 진짜 잘 된 거죠 공연이. 네, 그리고 했는데 이런 기분이 들면 다음 날 네, 아 어제 진짜 근사했어, 그렇죠? 이런 다시 한번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거기까지는 아니었는데 우선은 전혀 틀리지 않았고 아, 그리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네. 네. 잠깐 그 여기 판소리 완창한 거 자료 준비돼 있으면 일부만 한번 볼 수 있나요, 우리? 준비돼 있으세요? 네, 그럼 잠깐 보고 네, 그 완창 판소리 장면 실황을 한번 괜찮은 부분이 나와야 될 텐데. 이따가 나머지라 하는 공은 옛날 대방국이었다. 동으로 지리산 서로 적성간 남적 강송오고 북통문화 허니 곳곳이 금수강산이요 헌화승지로다. 산지형이 이러하니 남녀간의 일색도 나려져 하따따따따 이런 선벽 아이고 수방지 이게 오디오만 나오니까 오디오만 들었는데 관객들이 뭐 굉장히 이렇게 네, 공연이 끝나고 나서 저희 무대에 선 사람도 뭐
안 힘들진 않았겠지만 저는 그 6시간 반을 거기 같이 앉아서 공연을 봐주신 분들도 대단한 공력이시다. 고수도 가시고 중간에. 그렇죠. 고수분만 3분이. 왜냐면 소리꾼은 서서 어떨 때는 움직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살짝 앉기도 하고 하지만 고수분들은 계속 자리에. 앉아서 이 가부좌를 탱체로 해야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에 2시간 정도는 또 다른 분이 치시고 김태영 씨가 네, 장단을 네, 네. 치고 또 이 이별가부터 옥중가까지는 이태백 선생님께서 아. 치시고 또 그 뒤에 그 상봉하는 대목부터 저 끝까지는 김청만 선생님께서 장단을 치셨어요. 당대 최고의 세대를 세 명의 세대를 다 동원하셔서 그래서 관객분들이 끝나고 기립박수를 쳐주셨어요. 와 진짜 그래서 그 소리를 하는 중간 중간에는 이 삶의 여러 모습들이 소리 안에 담겨 있잖아요. 네. 꼭 내 삶은 아니더라도 내 삶을 견주어서 같이 울컥해질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꾹꾹 참았던 울음이 맨 마지막에 관객분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주실 때 왈칵 터져서 네. 네,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진짜 저는 이런 그 어떤 예술가가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해서 무대에 서서 기립박수를 받고 또는 그 가장 어떤 숭고한 교감의 순간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빛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그거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죠. 그것도 모자라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정말 수고하셨고요. 여기서 네, 그 우리가 박예리 선생님은 정말 스펙트럼이 넓고 그렇지만 저렇게 굳건한 뿌리 깊은 그런 판소리의 지킴이시기도 하시고 그걸 갖고 가시는 분이신데 국가적인 행사에 또 이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판소리 하시는 분이 안 하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초대 받으셔서 패럴림픽 개막식에서 네, 하신 네, 네. 그 잠깐 소개해드리고 그 영상을 본 다음에 아, 네, 그리고 오늘 준비하신 네. 여러분들에게 아마 오늘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 가장 큰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선생님이 판소리를 준비하셨어요. 그 선생님의 설명으로 네. 듣는 것으로 요 네. 장면이 뭔지 네. 설명을 잠깐 해주세요. 평창 올림픽하고는 인연이 있었던 게 이 성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화를 인수를 하는 공연을 하러 남편과 함께 그리스에 가서 성화를 가져왔어요. 한국 대표 공연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평창 올림픽이 잘 성황리에 치러졌고 그다음에 패럴림픽이 바로 시작이 됐는데 이 문나이트라고 그래가지고 네.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던 가운데 그러면 화려한 디제잉에 EDM이라고 하죠. 네. 그 EDM 음악에 우리의 소리들이 얹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손에 손을 잡고 또 강강술래를 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더해지면 너무나 멋지겠다라는 네. 제안 속에서 제가 강강술래, 옹해야 네. 그리고 쾌지나 칭칭나네 이런 곡들을 이제 노래를 직접 부르고 네. 또 서도소리하는 유지숙 선생님께서도 네. 네, 또 소리를 함께 하시면서 디제잉 구준엽 씨가 네. 하고 또 이게 스페셜 올림픽 패럴림픽이다 보니까 또 함께 무대를 퍼포먼스들을 꾸며주신 분들이 한 마음으로 네. 준비한 무대가 있습니다. 네. 자 개막식의 마지막을 장식했어요. 마지막 그 네. 영상이 준비돼 있으니까요. 그거를 보시는 동안 박예리 선생님도 판소리를 준비하러 들어가시고 이거 보신 다음에 선생님이 나오셔서 부르실 대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판소리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들려드리려고 준비한 소리는요.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신봉산 눈 뜨는 대목입니다. 예전에 대학 시절에 그때는 아버지께서 아주 건강하게 살아계실 때였는데도 이 대목을 부르면 아이고 아버지 하는 부분만 되면 울컥 눈물이 쏟아졌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점점 사무쳐서 한동안 심청가를 부르지 못했었어요. 네, 붙인 눈을 띄우려고 15 아주 어린 나이의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 임당수에 몸을 던지죠. 하지만 이런 효녀를 그저 둘 리 없다. 그래서 연꽃송이에 고이 모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 연꽃을 발견한 선인들이 왕께 꽃을 진상하게 되고 그래서 심청은 황후가 됐죠. 그래서 황후가 된 심청은
아버지께서 눈을 뜨셨을까? 혹시 못 뜨셨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맹인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대목인데요. 큰 박수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요 수백 명 봉사들이 맹인잔치에 참석하려 하고 골문 안에 들어가 앉았을 때 신봉사도 제일 말썽 참내허였겄다. 봉사의 성명을 차례로 물어갈 적에 신봉사 앞에 당도하여 이봉사 성명이 무엇이요? 예, 나는 심학규요. 신맹인 여기 계신다. 우 하고 달려드니 신봉사는 이량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는지라. 아이고 나를 어쩌려고 이러시오. 허허 이놈 용케 죽을 때 찾아 들어왔다. 혹은 내궁에 들어가니 그때의 심황후는 온갖 용궁에 다녀온 지 3년이 되었고 신봉사는 딸 생각에 어째 울고 세월을 보냈던지 더욱 머리가 약해 백수되었으니 심황후 물으시되 거주 성명이 무엇이며 처자 있는가 물어보아라.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 먼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며 하래리다. 소백이 하래리다. 손뱅이 사옵기는 황주도 하동이 고토없고 성명은 심학규요. 을충년 사마를 따르 산후탈로 상처하고 험이 기른 딸 자식을 강보에 싸서 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독량쩌도 먹여 개우길러내요. 15세가 되었으되 이름은 심청이요. 효성이 출천하여 그 애가 밥을 비로 큰 도색은 지내갈지 뜻밖의 중이 찾아와서 공양미 300성만 몽은사로 시주하면 소맹이 눈을 뜬다거니 효성인 든 딸 자식이 남경장사 선인들께 300석의 몸이 팔려 힘당수 재수로 죽은 지가 3년이나 되었어.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 바라본 눈물을 사가려 두어 쓸데히소 당차 목숨을 끌어 주오. 실망 거동 마라. 이 말이 지든 마든 산후주렴을 거쳐버리고 부친 앞으로 구르르르르르르르르.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의 말을 듣고 번눈을 휘번덕거리며 누가 날 다려 아버지라고 허요.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소. 무남동녀에 따라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후금 3년인데 아버지란지 이거 웬 말이여.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서 나를 봅소서. 임당수 빠져 죽은 부르고요 식심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서 청이를 봅소서. 신봉사의 말을 듣고 먼 눈을 휘번덕거리며 헤 이거 웬 말이냐. 내가 죽어 소금을 들어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조금은 했다 심청 여기가 어디라고 사놓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갑갑하여라. 내가 눈이 있어야 보지. 어디 내 딸 좀 보자. 두 눈을 끔적거리더니 두 눈을 번쩍 떴구나. 원래 이때쯤 박수가 신봉사가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이 해적해적하겠다. 신봉사가 눈을 뜬 바람에 세상 모든 맹인들도 개평으로 일시에 눈을 뜨는디. 웃으신 분들은 개평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눈 뜨는데도 장단이 뜬가 보더라. 만자맹인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 담양 새갈못 뛰는 소리라. 짜! 짜! 이게 눈 뜨는 소리예요. 짜! 한번 떠보실래요? 짜! 짜! 짝 하더니 반은 보다 눈을 버리 난뒤 석 달 안에 근잔치 번주 와서 참내하고 내려가던 봉사들도 저희 집에서 눈을 뜨고 비천탕도 못한맹인 중도에서 눈을 뜨고 천하맹인이 일시에 눈을 뜨는디. 가다 뜨고 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울다 웃다 뜨고 해대다가 뜨고 또 보느라고 뜨고 앉아 뜨고 서서 뜨고 무단히 뜨고 어이없이 뜨고 실없이 뜨고 졸다 번듯 뜨고 눈을 깜짝거리다가 뜨고 눈을 포벼보다가 또 뜨고. 이렇게 문화예술 명예교사 박예리와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함께하다가도 뜨고 지어피금 추수라도 눈먼 짐승도 일시에 눈을 떠서 광명 천지가가 되었구나. 네, 오늘
오늘 정명기 씨께서 이 특별한 하루에 고수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신나고 존경스러워요. 눈 뜨는 게 보통 일이 아닌가 봐요. 아고 힘들어라. 제가 이 심청가를 한번 좀 더 넓은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야, 이 심청가를 하는 이유가 뭘까? 심청가는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걸까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광명, 네. 이 광명이라는 것은 우리 광복절처럼 광명이라는 것은 한 인간에게 그냥 단순하게 이 이야기를 들어서 저 사람이 맹인이었는데 눈을 뜬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사실 심청가 갖고 있는 그 내용 중에는 그 당시의 백성들, 서민들에게 그 상태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간으로 도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으로서 대표되는 말이 광명이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네. 소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끔 정말 슬플 때 마음껏 울게 해줄 수 있는 노래, 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영화를 보면서 실컷 울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실컷 웃을 수 있는 것들을 보기도 하잖아요. 네. 그때 그 시절 소리만큼 나를 웃게 해주고 울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었을까? 그렇죠. 거기에 빗대어서 실컷 욕도 하게 해주고 네. 거기 빗대어서 맞아. 다들 눈 뜬 것처럼 나도 어디 아픈 데 없이 잘 나아졌으면 좋겠다. 내 살림살이 켜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쁜 사람 혼내줬으면 좋겠다. 라는 우리의 바람 그리고 어떤 해소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춘향가도 심청가도 수궁가도 흥보가도 예. 하다 보면 부르다 보면 듣다 보면 내 안에 어떤 희망의 이야기들이 네.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유교적인 어떤 메시지보다는 그냥 우리네 사리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그 안에서 사실 이 눈 뜨는데 뭐 부모님 멀쩡히 잘 살아계시는 분들도 이 노래 듣다가 괜히 눈물 짓곤 하거든요. 네. 똑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내 삶에 견주어 볼 수 있는 그 장면들이 소리 속에 네. 많다 보니 그냥 그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보듬어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고 저는 아,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냥 위로받고 네. 네, 소리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 소리로 보듬어주고 네. 도닥여주고 그리고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어떤 메시지를 네. 드릴 수 있는 그런 소리를 제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했죠. 지금 말씀하시면서 방금 소리를 격렬하게 딱 하시고 오셔서 저한테 막 이렇게 진동이 이렇게 아직 말씀하시면 안 되는 상태인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 아 아니에요? 다시 할까요? 다시 또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렇게 네, 예, 너무 네, 그죠. 생생한 그 가수의 막 끝난 느낌이 너무 전해져서 사실은 훅훅하는 이 열기도 예, 좀 예, 예, 있으시죠. 예. 너무 좋아요 그게. 네. 아 그렇게 제가 과도한 또는 뭐 좀 더 의미를 해석하려고 그랬더니 그런 거보다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훨씬 더 소박한 의미에서 근데 아예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참 이게 지금까지 판소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많은 사람들의 왜 그렇잖아요. 다 각자의 기호가 다른 법이고 각자의 취향이 다른 법인데 이렇게 이게 수백 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사랑받을 수 있었던 건 남녀노소 그리고 정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것인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학문계나 있었던 네. 또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어떤 이 자기네들을 풍자하는 이야기 거기까지 생각도 못하고 네. 그냥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소동파의 19절 그렇지 두보가 이런 시를 지었었지 200의 시를 여기다 이렇게 다 그 적당히 당시 사대부들은 그 지식인들은 굉장히 이런 뭐 한자어를 즐기면서 네. 특히 적벽가는 뭐 거의 절반 이상이 막 나오는데 그런 데서 만족을 했다면 네. 또 우리네들은 그냥 맞아 아이고 불쌍해 제 남편이 춘향과 만창을 보고 나더니 하는 말이 춘향이가 그렇게 불쌍한 줄 몰랐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네. 처음에는 내 부인이 한다 그러니까 공연장 안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겠는데 내가 과연 6시간을 저기 버티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 네. 의리는 지켜야 될 텐데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매료돼서 나오지를 못했는데
듣다 보니 네. 만남과 사랑은 너무나 짧고 이별의 시간과 시련의 고통이 너무나 길게 이 소리 안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사실 춘향이는 네. 근대적인 여성에서도 되게 주체적인 사랑을 당시에는 이렇게 정해주잖아요. 보통 네. 신분적으로도. 근데 본인이 선택한 사랑을 끝까지 지키겠다. 네. 나는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그것에 대해서 근대적 여성성으로서의 자신이 선택한 걸 끝까지 지킨다는 그런 의미도 되게 네. 그렇죠. 해석할 그러니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시절 사람들이 이래도 될까 싶은 네, 네. 그 전개들이 있잖아요. 아까 분장실에서 아무 이거 대본은 참고 안 하고 우리 할 건데 그랬더니 네. 박예 선생님이 그럼 오늘 밤새도록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러셨어요. 근데 제가 아까 판소리 끝나고 시간을 올라가면서 네. 딱 봤는데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 거 아세요? 뭐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그런데 그 참 그 아까 그 소리 춘향이도 그렇고 심청이도 정말 돈이 없어서 공양비 300석이 없어서 팔려간 네. 신봉사의 딸인 심청이가 그 나라의 왕비가 되었다는 사실도 네. 이 희망을 네. 그런 가능성. 네. 오늘 하지만 저는 이 시간은 이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특별하게 느껴지는 게 저희 같은 사람은 무대에 나와서 그냥 노래를 부르고 정말 어떤 뭐죠? 그런 좀 신비주의처럼 감사합니다. 배우 받고 이렇게. 이러고 이렇게 들어가고 네 감사합니다. 박수 받고. 네 이것보다 그럼요. 그냥 그 사람 안에 그런 무대를 꾸미기 전에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그 무대를 대하는 마주하는 마음은 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네. 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정말 이렇게 훌륭한 이런 예술가들 볼 때마다 이번에 그 이희문 씨하고 그 허윤정 씨하고 박예리 선생님까지 세 명을 제가 영예롭게도 이렇게 다 인터뷰를 할 수 있었는데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프랑스의 샹송 가수인 파트리샤 카스가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 매니저가 딱 일어나서 저 뒤에서 딱 분장실에서 걸어 나오면 그때부터 딱 손을 잡고 딱 모셔요. 그래서 무대로 들어갈 때까지 싹 들여보내고 저희가 딱 빠지는데 네. 그런 어떤 그런 것 같은 느낌? 이런 예술가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멋있게 우아하게 네. 최대한의 예우로서 해드리는 또 그 태도는 뭐냐면 바로 사회가 그 예술가를 그렇게 존경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우리한테 저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런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것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 때문에만 그렇게만 생각해봐도 우리 사회에서 이런 박예리 선생 같은 훌륭한 이런 분들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저는 그런 점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너무나 정말 소중한 그런 지킴이시고 또 그것을 확장해 가시고요. 또 제가 좀만 더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이렇게 아까 초반에 안일이를 하시고 네. 소리를 막 하실 때 이 안일이와 소리의 경계, 안일이를 하고 소리를 할 때 그것에 완전히 매료가 돼요. 외국 사람들은 네. 완전히 경이로운가 봐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노래를 할 수 있지? 네. 이게 판소리에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나게 큰 특징이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전통 예술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보고 재발견하고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무궁한 게 있다는 의미에서도 오늘 특별한 하루인 것 같아요. 네. 이 특별한 저녁만 보내게 된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네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특별한 하루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이 소리라는 게 잠깐 무대에서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그 너머에 굉장히 또 특별한 세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 박예리뿐 아니라 이 전통 판소리의 이 멋진 이 모습에 더욱더 매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기 그 사전 질의를 몇 개 받았었어요. 네. 많이 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 7번을 오랜 기간 한 분야에서 인정받아 오기까지 네.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 네. 그런 노하우를 좀 알고 싶대요. 슬럼프는 정말 한 번 찾아오고 많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불과 몇 달 전에도 목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노래는 해야 되겠는데 소리는 해야 되겠는데 목이 잠겨서 나오질 않으니까 병원에 대학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선생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저는 진짜 목이 해롭다는 거 전혀 하지 않거든요. 술 담배도 하지 않고 굉장히 그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살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 무대를 위해서 지금까지 3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좋아지지 않는 걸까요? 그랬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잘 안 나오실 나이가 된 거예요. 하시는데 아 그렇군요. 지금의 나에 대해서 빨리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게 그 슬럼프를 극복해내는 방법이더라고요. 욕심내지 않고 예전에 제가 목이 안 나올 때 그것을 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목소리가 앞으로 다시 나오게 될지 안 나오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혹시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만의 박예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그 곁에 있는 생각으로 또 다른 부분을 확장시켜 나가면 되겠지. 그리고 목소리가 더 나올 수 있게 나도 최선의 노력을 해보자. 그때부터 전라도 음식이 좀 짭짤하고 네. 맵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맵지 않게 짜지 않게 전 정말 싱겁게 먹고 정말 맵지 않게 먹고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뜻하지 않은 슬럼프는 언제나 오잖아요. 네. 뭐 정말 갑자기 목이 안 나온다든지 그럴 때도 아 내가 이제 잘 낫지 않는 나이가 됐구나. 그러면 옛날처럼 옛날의 나라고 생각하고 무리하면 안 되겠구나. 보다 하고 싶은 일이 아직 나에게는 남았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나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 질문 드릴 거예요. 네. 그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남았구나. 근데 지금 네.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리고 얘기를 쭉 들었더니 슬럼프 극복 방법이 박예리 선생님은 중요하게 수렁에 빠져 있거나 이렇게 슬럼프에 빠졌을 때 남의 얘기, 특히 경험자의 얘기를 간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귀를 열고 아 쉬어도 되느니라 한두 달 쉬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본인 스스로 그것을 납득하고 그렇게 하고 네. 그런 점들이 또 남의 얘기를 간과하지 않는 위기 때 그것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저한테도 그게 하나의 큰 메시지가 되는 것 같네요. 네. 네. 아무래도 이 세상을 혼자 살아도 된다면 이 세상에 나만 주어졌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또 이웃이 있는 건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재미를 느끼라는 게 아니었을까? 어떤 그 누군가가 나를 여기 세상에 보냈다면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요. 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네. 주는 삶과 함께 나도 누군가에게 때로는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이러면서 살다 보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못 이겨낼 일이. 네. 오늘 이 문화예술 명예교사 특별한 하루 이제부터 이제 2부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좀 얘기가 달궈졌고요. 요거 끝나고 2부를 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이후에 박예리라는 예술가, 판소리 예술가, 그다음에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판소리를 갖다가 확장시킨 예술가로서 기대할 만한 일 네. 또는 앞으로의 미래를 어떤 일들을 그리고 계신지를 네. 나 앞으로 이렇게 기대해 주시면 이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전에는 욕심이 많아서 그랬나 봐요. 음반을 작업을 하고 공연을 한다는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더 열심히 연습을 해서 조금 더 나아졌을 때라고 다음을 기약을 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또 그 일을 시작하고 나서 그것을 이루어낼 때까지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완창을 시작했듯이 올 겨울부터는 완창했던 소리를 중심으로 음반 작업으로 지금의 내 소리를 기록하고 또 그 완창 무대 때 제가 거기 그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께 약속을 했어요. 향후 10년간 그래도 내가 어떤 예술가의 삶을 30년 이상 걸어왔고 앞으로 또 더 많은 길을 걸어가야 되겠지만 지금이 가장 젊은 때라고 하니까 지금으로부터 가장 젊은 앞으로 향후 10년까지 적어도 현존하는 판소리 5바탕에 대한 완창 무대는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다섯 그래야 적어도 이 사람이 명창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와, 우리는 향후 10년 안에 명창, 우리 시대 최고의 명창의 5번의 완창 무대를 볼 수 있다는 약속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거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죠? 그럼요. 그래야 제가 게을러지지 않겠죠. 네. 아, 너무 따뜻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까 2,000원에 그 목포 국악원에서 그 2,000원에 돈을 내면서 그 어렸을 때 9살 때부터 판소리를 배워서 학교 가고 싶은 학교 가고 목소리 읽고 쭉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서편제를 능가하는 바게리의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이렇게 한 예술가가 탄생할 때 정말 온 우주와 온 사회가 그 사람이 되도록 돕기도 했고 본인 스스로 여러 난관을 극복하지 않고 이렇게 성공하는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박예리 선생님뿐 아니라 모든 그런 예술가들의 저 뒷면에 보이지 않는 살아온 삶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그런 예술을 즐기고 그런 예술가들을 대우해 주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오늘 특별한 하루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박예리 선생님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마주하는 하루하루가 다 특별한 하루일 텐데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살아온 이야기와 더불어서 또 저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제 삶을 마주하는, 제가 하고 있는 예술을 마주하는 제 생각을 되짚어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네. 같아요.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멋진 무대로 여러분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